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알렉산더 엘더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다섯 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네, 엔빌로프와 채널의 매도하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동평균선의 매도하기 부분을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이동평균의 매도하기 부분은 사실 이동평균 부분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가치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의 사이 부분에 매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가치 부분의 영역에서는 매수에 대한 영역과 어,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가치 수준을 벗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이동평균선의 매매하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좀 이따 설명드릴 수 있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가 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도가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을 즉슨 이게 인포시스 인도 IT 회사의 주간 차트, 주봉 차트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주봉 이동평균이 목표가 역할을 해도 괜찮았을 것이지만, 이후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가는 몇 달 동안 가치를 계속 상회한다. 이런 장세에서는 이동평균이 목표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보이는 기간에는 청산 목표가를 설정하는 다른 도구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빌로프와 채널을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 유한타 증권에서 그러니까 채널 지표에서 엔빌로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그 멀티 종합 차트에서 저희가 이렇게 차 그 보조 지표를 세팅할 수 있는 지표 안내 창을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채널 지표에서 검색을 하시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엔빌로프가 나와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세 개의 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항선, 중심선, 지지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심선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 부분으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 세팅 값은 이제 가격대는 종가, 기간은 20일이죠. 그리고 비율은 0.0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율을 조정을 해보시면서 비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네, 아까는 이제 인포시스의 주간 차트였는데, 이게 이 부분은 일봉 차트입니다. 인포시스의 주봉 차트에서는 주가가 몇 달째 이동 평균선을,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죠.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 이제 동일한 기간, 그래도 동일한 주식의 일봉 차트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죠. 주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철로 위를 걷듯이 주가 채널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점선이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 안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 정연한 패턴은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나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한번 기억을 꼭 해두시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가치와 채널 상단선인 고평가 수준 사이에서, 그러니까 진동하면서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의 사이 이 부분입니다. 네.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을 예로 들었었죠. 엔빌로프는요. 엔빌로프가 아니라 엘더 박사는요. 그래서 주가가 이런 양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 가치 구간인 두 이동평균선 사이의 공간은 이 상승 국면으로 다시 올라갈 때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하락할 때는 바로 하락하는 음봉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되돌림 자리에 매수한다는 것이 이 해당 내용의 평가이고요. 이동평균선 사이의 공간은 그래서 매수하기 좋다. 상단 채널선은 주가가 과매수된 영역으로 상단 채널선 이 부분은 과매수된 영역으로 차익 실현에 좋은 구간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저번에는 강세 다이버전스를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었죠. MACD 히스토그램의 강세 다이버전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세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MACD 히스토그램의 강세 다이버전스. 근데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 누라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아까 주가 차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시 올라가자면요. 이 부분입니다. 약세 다이버전스는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강세 다이버전스와 당연히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약세 다이버전스는 MACD 히스토그램 그리고 오실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강도 지수마저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는 상승을 재차했었죠. 그래서 이 B 지점의 상승이 의미 없는 상승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에서 거래량도 폭증하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이 가격대가 좁아지는 모습들 그 모습들로 인해서 이 B 지점에서 매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는 책에서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세 다이버전스의 특징은 매도 관점인 것이고 강세 다이버전스의 특징은 매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차트의 흐름과 지표의 흐름이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이버전스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이 차트는요, 셀 제네시스이고요. 지금 셀 제네시스 진입 부분의 일봉 차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에서 제프가 선정했던 종목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매력적인 차트 모습을 나타내서 알렉산더 엘더도 같이 매수를 했던 부분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 부분 채널에서 목표가를 제시했었고 동시에 주봉 차트의 강세 패턴을 고려할 때 주가가 목표가를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는 그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우선은 여기서 채널선에 도달하기 전에 매도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서 도달하기 전에 매도했다. 그래서 3.24달러에 매도했고 제프가 과매수 천장이라고 겁을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폭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매수했던 지점보다 매도했던 지점으로 인해서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이나 더 상승을 했던 모습에 있어서 어 일단 저도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 이제 일단 실수를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반성을 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특징들에 있어서 특징을 보이는 곳에 있어서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여러 가지 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관점에서 원칙을 지켰다면 사실 그렇게 후회할 필요는 없다라는 총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는 이제 제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일찍 판 덕분에 고삐 풀린 추세에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골치 썩을 일 없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매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번 같이 얻자고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익 목표를 신뢰하자라는 것이고 너무 너무 일찍 팔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째, 놓친 기회 때문에 심각한 자책을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다음 매매에서 무모해지기 쉬워지니까 다음 매매에서 무모해진다는 것은 실수를 연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종목을 고른 것 자체로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계속 좋은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분명히 큰 수익을 또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엘더는 그 최근 주가 데이터의 약 95%를 포함하는 채널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 오토 엔빌로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런 건데요. 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오토 엔빌로프도 이렇게 이거 있다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오토 엔빌로프의 이격 차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토 엔빌로프도 넓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즉 매매에서는 결코 고정된 목표가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목표는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매매를 게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임은 그래서 이 게임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나는 채널벽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채널선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벽이 며칠 있다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었고 잠시 주가가 폭등했던 셀 제네시스는 이후에 매수 시점에서 부근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다시 또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면 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고 더 넓은 집, 더 멋진 차, 심지어 배우자도 더 좋은 사람으로 새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파티에서 어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남편이 요직으로 승진했다면서 아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격을 높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광고업계는 이런 분위기에 한통속이 되어서 더 좋은 물건을 사라고 부추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가 사육장에 갇힌 동물이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도는 것처럼 평생을 분별 없는 경쟁에 눈이 멀어 보낸다라는 것이었죠. 이 끝없는 경주는 인간성을 메마르게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청빈을 맹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알렉산더 엘더 박사도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비즈니스 클래스, 멋진 집, 출령 빵빵한 차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요점은 이렇다. 자신이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평정심이라고는 없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쫓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절로 넝쿨째 굴러온다면 혹은 1개월 동안 시장을 제대로 예측해내 엄청난 수익이 계좌에 쌓인다면 대박을 치면 누구나 평정심을 잃게 되고요. 더 많이 거머쥐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다가는 대박이 쪽박으로 변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수익을 관리하는 자만이 그리고 그 자신만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여기서도 더 많이 갈구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상단 채널에서 이렇게 상단 채널에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측정을 하는 것은 불만족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도 나오고 못 미치는 현저히 못 미치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겠죠. 그래서 상승세에 특히 여력이 있다면 얼마나 더 보유해야 할까? 그래서 엔빌로프의 수익 목표를 설정했는데 상승 여력이 더 클 것 같으면 얼마나 더 보유해야 되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경험으로 보아 오래 보유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서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오래 보유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원래 예상했던 목표가보다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나는 이런 방법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주가가 신고점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A 부분입니다. 신고점에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도 종가상으로는 하단에 마감하는 그런 패턴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부분에서 엔빌로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잠시만요. 신고점에 도달을 하는데 실패한 첫날을 기다렸다가 신고점을 도달을 하는데 실패한 이날이죠. 그날 신고점 도달을 한 실패한 첫날을 기다렸다가 그날 종가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시장 개시 시점에서 바로 또 매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상승세 고점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인데 이것을 노리다가 얼마나 많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는가. 신고점이 없을 때 매도한다는 규칙의 원리는 단순하다.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더 이상 신고점을 찍지 못한다는 것을 열심히 달려오던 황소들이 이제 숨이 차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고점을 포기했다. 고점은 그만큼 대가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10월에 시작된 야후의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포지션과 다를 바 없이 움직였다가 가치 영역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있다가 상단 채널선까지 상승하고 다시 가치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또다시 상단 채널선까지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이 지나고 나서 상단 채널선에 도달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그 채널선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경신했던 모습이었죠. 반등한 지 대신에 사흘째 되는 날, 이 날로부터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가격대가 좁고 거래량도 적어 강도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번 상승세에서 매수세가 주가를 신고점으로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는 매도 신호라고 평가를 했고
이후 며칠 동안은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했지만 어, 잠시만요. 큰 폭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고점 없는 날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 주가는 가치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일찍 파는 것이 그러니까 늦게 파는 것보다 낫다. 앞날을 볼 수 있는 점쟁이라면은 모를까. 보통 사람들은 조금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명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하면 족하다라는 그런 금쪽 같은 명언을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정한 원칙에 있어서 그 원칙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특히 이제 손절 부분에서는 예외죠. 방금 말씀드린 이익 실현의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이만하면 족하다라는 부분으로 또 배우는 자세로 또 이렇게 땅을 치고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심리 상태를 잘 다스린다면 다음에 매매 자체가 또 흔들리지 않고 좋은 종목을 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로 잘 매매를 이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항대에서 매도하기 부분을 설명드릴 차례이고요. 네, 그 부분으로서 이번 시간에 20분이 좀 넘어갔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